안녕하세요. 혹시 집안 책장에 더 이상 꽂을 곳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책들 보면서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 돈 두고 산 소중한 자산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 같고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이 고민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애정이랑 지식이 담긴 물건이라 무작정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쌓아둘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앞에는 바로 그 딜레마에 대한 여러 해법을 담은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의 작동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가 있고요. 또 책을 정리하는 다른 방법들의 장단점을 아주 깊이 비교한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책 정리 팁 몇 가지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방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책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본질적인 차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관계를 재설정한다. 좋네요. 그럼 가장 익숙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책을 팔아서 뭐랄까 완전한 이별을 고하는 방식이죠. 중고 판매 말씀이시죠? 네. 온라인 중고서점을 팔거나 아니면 개인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요. 먼저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대형 온라인 중고서점. 이 방법의 최대 강점은 역시 속도랑 편리함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스마트폰 앱으로 그냥 책 뒷면 바코드 찍으면 바로 가격이 뜨잖아요. 네, 바로바로 뜨죠. 그리고 박스에 담아 보내기만 하면 며칠 내로 입금까지 완료되고 정말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그야말로 산업화된 정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자료에 있는 사용자 후기들을 보니까 단점도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아, 역시 가격 문제인가요? 네,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였어요. 기대 이하의 매입 가격. 특히 조금만 오래되거나 대중적인 분야가 아니면 아예 매입 불가 판정을 받게 일쑤고요. 맞아요. 책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폐지 처리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료에서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표현했는데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한 번 팔면 그 책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게 팔고 나면 귀신같이 그 책이 다시 필요해진다는 거죠. 아,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예전에 절판된 전공서적을 헐값에 넘겼다가 나중에 몇 배 돈 주고 다시 구하려다 결국 못 구한 기억이 있거든요. 바로 그 후회의 가능성. 그게 이 방식의 가장 큰 심리적인 비용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 간 거래는 좀 다른가요?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거요? 그쪽은 내가 직접 가격을 정할 수 있으니까 잘만 하면 중고서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희귀한 책은 정말 죗값을 받고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자료에서 지적하는 숨겨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시간과 노력? 맞습니다. 책마다 사진 찍고 설명 쓰고 구매하겠다는 사람들 채팅에 일일이 답해야 하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감정 노동이거든요. 아, 저도 자료 보면서 공감했던 게 3,000원짜리 책 한 권 파는데 3일 동안 채팅하느라 진이 다 빠졌다는 하소연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흥정해야지, 약속 잡아야지, 택배 싸야지. 다 일이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 판매 방식의 공통점은 책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다는 거네요. 네.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거죠. 자, 바로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세 번째 선택지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자료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건 책을 파는 게 아니라 맡기는 방식이라고요. 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내 책을 이 서비스에 보내면 일단 우리 집 책장은 비워지겠죠.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책의 소유권은 여전히 저한테 있다는 겁니다. 아,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네, 내 책들은 온라인상의 나의 서재의 목록으로 착착 쌓이고요. 언제든 필요하면 배송비만 내고 다시 집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잠시 거리를 두는 것으로 재정의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 눈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내 지적 자산과의 연결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 와, 이건 정말 새로운 발상인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게 단순히 책을 보관해주는 개인 창고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내가 맡긴 책들이 거대한 온라인 공유 도서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공유 도서관이요? 네. 그리고 다른 회원이 제가 맡긴 책을 빌려볼 때마다 저한테 크레딧이 쌓이는 구조죠. 잠깐만요. 그 크레딧 시스템,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정가 2만 원짜리 최신간을 맡겼다고 쳐보죠.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대출할 때마다 정가의 5%, 그러니까 1,000원의 크레딧이 적립되는 거예요. 1,000원씩이요? 네. 그리고 이 크레딧이 10,000원 이상 쌓이면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고요. 와, 내 책이 잠자는 동안 스스로 돈을 버는 일종의 자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패시브 인컴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5%라는 수치가 솔깃하긴 한데 책 한 권이 얼마나 자주 대출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수익이 되려면 그 책이 꽤 인기가 많아야 할 텐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자료에도 그 개별 도서의 평균 대출 횟수까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주요 수입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보관 비용을 상쇄하고 약간의 보너스를 얻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처럼 내 책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작은 보상이 돌아온다는 선순환 구조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사용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아, 단순한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책을 빌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다른 축이죠. 내가 책을 맡기면 저 역시 20만 권이 넘는 다른 사람들의 서재에 접근할 권한을 얻게 돼요. 택배비만 내면 한 번에 15권까지 60일 동안 빌려볼 수 있다고 해요. 15권을 60일이요? 와, 웬만한 공공도서관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데요? 그렇죠. 파격적이죠. 특히 자료에서 장서의 깊이가 남다르다고 표현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일반 도서관은 아무래도 대중적인 신간 위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각 분야의 전문가나 마니아들이 오랫동안 모아온 개인 컬렉션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아, 그래서 깊고 넓은 바다라는 비유를 썼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17세기 해군 건축에 관한 원서 컬렉션이라든지 197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집 초판본 모음 같은 걸 발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해요. 제 소중한 책을 심지어 절판본 같은 걸 어딘가에 맡긴다는 게 만약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어떡하죠? 네, 그 우려 때문에 상당히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모든 책을 출고할 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상태를 기록하고요. 반납되었을 때 이걸 비교해서 검수한다고 합니다. 아, 동영상까지? 네, 만약 심각한 훼손이나 분실이 생기면 서비스 측에서 동일한 책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대체 불가능한 가치잖아요. 예를 들어 책 여백에 제가 빼곡히 적어둔 메모나 저자한테 직접 받은 사인이 있는 책이 사라진다면 새 책으로 보상받는다고 그 가치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아웃소싱 모델의 본질적인 한계일 수 있죠. 물리적인 통제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공간과 편의, 그리고 새로운 공유의 가치를 얻는 것. 그 트레이드 오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방법들을 총 정리해 볼까요? 청취자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명확한 의사결정 트리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만약 나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고 이 책들을 최대한 빨리 치우고 싶다. 라면요? 그럼 고민할 것 없이 온라인 중고서점 판매죠. 속도와 즉각적인 보상이 최우선이니까요. 반대로 나는 시간과 노력을 좀 들이더라도 내 책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받고 싶다. 라면요? 그러면 당근 같은 개인 간 거래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책들은 이 방법이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돈이 급한 건 아니다. 다만 집 공간이 부족할 뿐이다. 이 책들과 완전히 헤어지고 싶지는 않고 언젠가 다시 볼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바로 그럴 때 국민도서관 책꽂이 같은 보관 및 공유 서비스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정리네요. 결국 이 모든 선택은 내가 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로 돌아오는군요. 맞습니다. 한번 읽고 효용이 다한 소비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관계 맺는 자산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책장이 나아갈 길을 알려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책 정리를 통해서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걸 넘어 책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무엇을 버릴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현명한 책 정리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전부 이미 내가 소유한 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만약 이런 공유 도서관 모델이 우리 삶에 더 보편화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여러분의 행동 자체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수십만 권의 깊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서재를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다면 과연 지금처럼 모든 책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의 개인 서재는 물리적인 책장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의 목록으로 그 의미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서재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